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ISA 계좌의 심화 내용입니다. 약간 고급 과정이에요. 이 ISA 계좌가 비과세 뭐 200만 원 해주는 건 알겠는데 아무 금융상품이나 여기에 다 넣어놓으면 되는 거냐? 상관은 없지만 기왕이면 이 ISA 계좌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 2%짜리 예금이 있는데 이거를 ISA 계좌에 넣어놓는다. 물론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 효율이 떨어지죠. 왜냐면은 금리 2%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 소득이 만약에 6%가 있다. 그러면은 6%의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ISA 계좌에서 어떤 금융상품을 담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만기 설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ISA 계좌에서 절세 혜택을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은 일단 금융상품별로 어떠한 세금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금은 이자 소득세를 내셔야 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 ETF는 기본적으로 비과세라고 보셔야 돼요. 이 안에서 뭐 세부적으로 채권의 이득이라든지 예금 이자를 통해서 얻는 이득 뭐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이지만, 일단 뭐 국내 주식형 펀드라든지 주식형 ETF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크진 않기 때문에 사실상 비과세다라고 이제 보셔야 돼요. 근데 해외 투자는 이제 ETF 있죠. 해외 투자는 펀드도 있을 거고요. 얘네들은 이 이득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배당 소득세를 내죠. 그래서 15.4%를 내야 돼요. 해외 투자하는 거는 비과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외 주식도 그렇고 해외 채권도 그렇고 해외 리츠, 원자재, 금 이런 유형의 자산에 투자하는 모든 펀드나 ETF는 기본적으로 다 배당 소득세 대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비과세죠. 이 국내 주식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하는 펀드와 ETF가 세금이 없는 거예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20%가 넘는 살짝 부담스러운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ISA 계좌에서는 요 해외 주식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ISA 계좌에서 내가 해외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은 해외 ETF나 해외 펀드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ELS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내셔야 됩니다. 채권은 크게 자본이득이 있고요. 그리고 이자 소득이 있거든요. 자본소득 비과세입니다. 이자 소득세 내셔야죠. 리츠, 상장 리츠는 국내 주식과 세금 구조는 동일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본이득 비과세입니다. 배당을 받을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국내 주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금융상품에 세금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상품별로 세율이 다르고 또 어떤 것들은 뭐 분리과세가 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죠. 이렇게 ISA 계좌라는 곳에 묶어두면은 어쨌든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혜택을 드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ISA 계좌는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손익통산을 해줍니다. 이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금융상품이 있는데 펀드에서 300원 수익을 보고 주식에서 500원 손해보고 ETF와 ELS에서 300원의 이익을 봤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ISA 계좌가 아닌 상태에서 4가지의 금융상품을 운용해서 이러한 수익을 얻었으면 세금이 어떻게 돼요? 요거 그냥 세금이 그냥 다 10%라고 가정을 할게요. 심플하게. 그럼 여기서 세금이 30원, 얘는 손해봤으니까 세금 없고 여기서 세금 20원, 여기서 세금 10원을 내야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총 얻은 이익은 사실은 100원밖에 안 되지만 세금으로 무려 60원을 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손익통산을 적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익통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익과 손실을 합쳐가지고 최종적인 수익금, 그러니까 과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금융의 이 세금 구조는 그냥 각각 금융 상품별로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전체 합산해 갖고 알고 보니까 손해다. 뭐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냥 이익이 난 금융상품은 세금 내야 되고 뭐 손실 나는 종목은 세금이 없고 그냥 이렇게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세법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손익통상 미적용 시의 세금은 60원이고요. 만약에 손익통산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익 금액이 100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금 10원만 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세금은 10원. 손익통산을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무려 50원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ISA 계좌에 이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담거나
주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담으면은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갖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그 과표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손익통산을 적용해 준다라는 특징의 사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절세 전략 차원에서도 좀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손익통산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오늘 1,000만 원의 수익을 봤어. 근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1,000만 원 손실 중인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두고 올해가 지나버리면 내년에 1,0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근데 올해 1,000만 원 손실일 종목을 일단 팔아. 그리고 다시 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해 세금은 1,000만 원을 벌었지만 1,000만 원 손실도 확정을 지었으니까 이거 합치면은 나는 이득 본 게 없죠. 그럼 내년에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이게 손익통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장투해야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계속 끌고 가는 게 꼭 능사는 아니다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어쨌든 ISA 계좌는 손익통산을 해준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간에 내가 굳이 안 팔아도 되지만 세금의 이득을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손익통산 후에 발생되는 총수익에 대해서 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됐다라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8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분리과세, 이렇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총 적립금이 나중에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라고 기본 편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넘어갈 때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ISA 계좌에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ISA 계좌에서 이 연금저축으로 1,000만 원을 옮길 때 여기에 10%,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기존의 연금저축이 세액공제 최대 금액이 6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600만 원 한도 외에도 추가적으로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ISA 계좌를 만들었고 만기 이후에 이걸 그냥 일반 계좌로 이제 꺼내 쓰게 되면은 여기서 또 계속 뭔가 운용을 하게 되면 세금을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노후자금이고 연금소득을 창출하기 위함의 목적이 크다라면은 이 연금저축으로 돈을 다 이전을 시키는 거죠. 이전시키는 그 과정에서도 어쨌든 세액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어떤 점이 좋아요? 뭐 세금이 완전하게 없는 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연금저축에 있는 기간 내내 세금 이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해외 주식 ETF나 혹은 뭐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는 세금 없이 계속 운용이 되다가 나중에 적립금이 쌓이면은 뭐 거기에서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중간 과정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복리 혜택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이전할 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어찌됐든 연금저축으로 들어가는 순간 유동성은 굉장히 약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ISA 계좌에다가 3,000만 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돈을 연금으로 이제 옮길 거예요. 그러면 1년 차에는 300만 원 이제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 2,700만 원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이 2,700만 원은 사실 연금계좌로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중도 인출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왜냐면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히 페널티가 없습니다. 인출도 되고 인출할 때 뭔가 또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원래는 연금저축에서 중간에 해지하거나 이러면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되지만 얘는 그냥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만약에 연금저축 안에 계속 보유가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 해에 다시 300만 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000만 원이 넘어왔을 때 이게 첫 해년도에 한 방에 3,000만 원이라는 세액공제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계속 2월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0%인 300만 원, 그리고 내년에도 또 10%인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2월 적용을 해줘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세액공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금액들은 세액공제를 받는 순간부터 중도인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고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금 목적이고 노후자금 목적이 아니라면은 당장 그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이 IS에 있는 돈을 연금으로 옮기는 거를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ISA 계좌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기는 최대한 길게 하시는 게 좋아요. 중개형 ISA 계좌를 이렇게 만드시다 보면은 만기 설정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증권사마다 시스템이 다 다른데 어떤 곳은 뭐 최대 120개월로 돼 있고 또 어떤 곳은 999년 이렇게 적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최대한 길게 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ISA 계좌는 예를 들어서 만기 3년으로 해놨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연장을 하고 싶으면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만기 연연을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 내가 중간에 혹시 뭐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운용하는 돈이 커져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 그러면은 ISA 계좌 연장할 때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으니까는 이제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서민형 계좌 만드시는 분들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서민형 계좌 만들어 놓고 만기도 3년으로 해놨고 3년이 딱 됐는데 3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연봉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이 돼버렸어. 그럼 연장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일반형 계좌로 새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은 비과세 혜택이 400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만기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만기를 일단 99년으로 해놓으면은 중간에 내가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든 혹은 서민형 계좌라면은 소득이 뭐 1억 2억을 벌든 상관없이 일단은 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ISA 계좌는 연장이 되지만 혹시라도 내가 중간에 이런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만기는 길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사실 3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해지하더라도 이 ISA가 갖고 있는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혜택은 다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만기를 딱 타이트하게 3년, 5년 이렇게 맞추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 유념을 하시고요. 중도 인출 가능하지만 중도 인출한 금액을 재입금을 하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올해 2천만 원 한도를 다 ISA 계좌에 넣어놨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1,000만 원 인출했어요. 근데 다시 돈이 생겨서 1,000만 원 다시 입금할 수가 있어요? 없다라는 의미죠. 요 돈은 내년에 입금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목표 수익이 어느 정도 꽤 크게 도달이 됐다라면은 굳이 ISA 계좌 안에서 계속 연장을 해두는 게 살짝 의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3년을 운용을 했는데 딱 수익이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돈은 내가 굳이 또 빨리 안 찾아도 돼. 그러면은 차라리 이때 3년 만기 시에 해지를 해버리고 그러면은 수익금 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다시 ISA 계좌를 만들어서 다시 운용을 하시는 거죠. ISA 계좌는 해지하고 또 다시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렇게 묵혀두면서 수익금이 200만 원이 400, 600 이렇게 되면은 비과세 한도를 이제 초과를 해버리니까 어쨌든 세금 부담이 생기죠. 이때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만약에 3년이 된 계좌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토탈 원금의 규모가 6천인데 이걸 해지하고 다시 하는 순간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돈은 올해분 2천만 원으로 이제 뚝 떨어지니까 이런 점은 좀 주의를 해서 만기 때 해지를 할지 계속 유지해서 가져갈지는 판단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연금 계좌로 전환할 때 어떻게 되느냐, ISA에 있던 ETF나 뭐 여러 가지 뭐 주식이나 이런 거를 그대로 이제 옮겨갈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다 현금화하고 현금화한 돈을 연금 계좌로 이제 옮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ISA 계좌에서 연금으로 이전을 하면 세금 없이 전부 다 이제 비과세로 돈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ISA 계좌를 연금으로 옮기는 거는 이걸 다 현금화해서 해지해서 이제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해지라면은 뭐가 돼요? 일단은 비과세 혜택 200만 원까지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9.9%의 세금 내고 그 이후에 돈이 넘어가는 개념이에요. 물론 연금저축으로 넘어가서 세액공제를 안 받는 나머지 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미 ISA 계좌를 해지할 때 세금 정산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연금으로 옮긴다라고 해서 완전하게 모든 금액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안 받는 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좀 와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개형 ISA에 대해서 심화 과정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혹시 모를 상황에 ISA 계좌의 만기와 유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